안녕하세요. 이슈 이슈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슈 이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국에서 그리고 현 시국에서 계엄령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표하시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현재 미국에서도 충분히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대통령제 현대 민주주의를 꼽히며 공산 진영에 맞서 체제 우월성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입니다. 18세기 말 미국의 태동기부터 모든 국민의 1인 1표 보통선거 정신 하나로 유럽에서 넘어온 공산주의에 맞서 신대륙 공산 물결을 막아냈으며 50년 냉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배워서 실천한 나라지만 미국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고 갖고 온 나라입니다. 이런 미국인들이 과연 민주주의의 규범과 가치, 모든 기본권 질서를 송두리째 중단시키고 무너뜨리는 계엄령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현재 공화당 내 분위기는 그렇게라도 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마치 공화당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며 대세가 그런 쪽으로 굳어진 듯이 보도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코메리칸 TV가 위치한 이곳 워싱턴에 다들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라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내내, 트럼프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 2014년부터 트럼프 죽이기에 올인했던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직접 공화당 소속 연방 상하원의원 24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바이든 승리를 인정하는 의원은 27명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민심의 풍향계를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트럼프에게 쏠려 있는 민심은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부정선거가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반란과 같은 행태였다고 생각하기에 계엄령 언급이 나와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이 외세에 의해 기울어가던 1883년 고종은 보빙사로 불리던 친선 외교사절단을 미국에 보냅니다.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변수 등 국사책에 등장하는 괴아파들이 보빙사 일행으로 이곳 미국의 워싱턴에 옵니다. 보빙사가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당시 체스터 아서 제21대 대통령이 뉴욕에 장기 출장 중이라 뉴욕으로 올라가 대통령을 아련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때 보빙사 전원은 아서 대통령에게 한국식으로 절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이 보고 들은 미국은 4년마다 한 번씩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왕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당연히 왕으로 생각해 예를 갖춘 것인데 또 이들이 4년마다 바뀐다는 사실에 너무도 의아해했습니다. 이들이 아서 대통령을 만났던 1883년 9월은 1884년 대선을 앞두고 한창 당내 예비 경선으로 바쁠 때였습니다. 이들은 아서 대통령이 원래는 부통령이었다가 제임스 가필드 20대 대통령이 암살되자 권력을 승계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서 대통령이 예비 경선에서 패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을까요? 한국은 미국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수용했습니다. 그 공화주의에 의한 민주정은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삼권 분립과 민주적 절차에 서로를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보빙사가 다녀갔던 19세기 말의 미국 민주주의는 계엄령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계엄령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보빙사가 다녀갔던 그 시절은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갈갈이 찢겨져 4년 동안 전체 인구의 3%인 106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버지니아에는 남북전쟁 전투지역의 30%가 몰려있어 공사 중에 심심찮게 당시 무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굴뚝 청소 중에 대포 탄환이 나오기도 합니다. 전쟁 기간 내내 남부와 북부는 모두 계엄령 시대를 겪으며 심지어 법원 기능마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 40차례의 크고 작은 계엄령이 나왔는데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 영국과의 뉴올리언즈 전쟁과 같은 외국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도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계기로 계엄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에도 계엄령이 나왔습니다. 당시 300명이 죽고 1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사건이었으나 과연 계엄령을 내릴 만큼의 사건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부정선거 의혹과 같은 거대한 사건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과연 계엄령을 내릴 만한 사건인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에도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1934년 태평양 항구 하역 노동자 파업 사건 때문에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미국 공산당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폭동을 유발하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1961년 흑백차별을 항의하는 시위였던 프리덤 라이더 사건 때문에도 계엄령이 나왔습니다. 제3세계의 계엄령은 주로 부패한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미국의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계엄령을 통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법률로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을 금지하고 있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잦아지자 무단 통치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면서 의회가 여러 입법 장치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제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계엄령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1878년 연방의회가 파시 카미타더스 법률, 즉 징병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군대가 국내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알려졌으나 이 법률은 1956년과 1981년 개정을 거듭하며 여러 예외 조항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방 헌법에 직접적으로 계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범성이 가장 낮은 법률에 속합니다. 만들어진 지 250년 된 오래된 법이고 개정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 헌법처럼 현란한 기본권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 문구만 놓고 보면 한국의 헌법이 미국보다 훨씬 세련된 것입니다. 1987년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헌법은 다소 엉성해 보이는 성문법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나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관습, 그리고 판례와 해석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연방헌법 1장 9조에는 반란과 침략을 받았을 경우 연방의회가 인신보호영장, 즉 함부로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수단은 물론 군대입니다. 2장 2조에서는 대통령이 군대 통수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도 대통령과 의회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계엄령의 관건은 이 인신보호영장 조항, 즉 군대가 마음대로 국민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신보호영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자제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해외에 먼저 파병하고 추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 개입 시에는 이 같은 조항도 없습니다. 인신보호영장 조항은 복잡한 유권 해석을 통해 뒤엎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원은 계엄으로 자신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의회는 계엄으로 인한 행정부 견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대통령제 국가하에서 군대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결정적인 원칙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선거 훨씬 전부터 계엄령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난 9월 트럼프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진 로저 스톤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내통 행위 등으로 기소됐으나 트럼프의 특별 감형 조치로 석방된 인물입니다. 로저 스톤은 대선에서 패할 경우 트럼프가 반란법을 적용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란법은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개헌법보다 훨씬 강도가 센 것입니다. 군대와 폭동 세력 간의 전쟁까지 염두에 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평화롭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계속 질문하자 솔직히 정권 이양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재임 기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보고 있겠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야말로 부정선거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한 수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말 한마디로 20세기 민주주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립적인 현실이 될 수도 있으며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해석자가 어떤 관점을 지니느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금과 옥조로 떠받드는 어떤 진실이 알고 보면 온통 허위와 가공의 세계 속에 고착된 하나의 이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근대를 넘어서 초근대, 즉 포스트 모던한 어느 한 지점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다음에 디딜 지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트럼프는 영웅이 될 수도 반역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24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